제5장 보안처분론 보시죠. 보안처분의 의의와 개념 했는데, 보안처분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안 및 개선 처분의 그 줄임말이에요. 더 쉽게 이해한다면 예방처분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범죄 행위의 책임을 따져가지고 책임만큼 어떤 그 고통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래에 그 위험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 형사 제재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게 이렇게 보안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에서 그 보안사범처럼 빨갱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안이라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처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보안 처분에 있어서 1차적인 목적은 사회 안전 도모, 즉 사회 방위에 있고, 그리고 범죄인을 교화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처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험에 출제되면은 응보주의나 일반 예방주의가 나오면 무조건 보안 처분에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예방이나 응보는 보안 처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일반 예방이나 응보는 형벌하고만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보안 처분과 좁은 의미의 보안 처분, 이런 것은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형벌과 보안 처분의 구분에 있어서도 형벌은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사 제재이지만, 보안 처분에는 책임주의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보안 처분을 제한하는 원리는 비례성 원칙으로만 한정이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도 보안 처분 하게 되면 책임주의를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정답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야? 보안 처분에는 일반 예방이나 응보가 관련될 수 없고, 오로지 특별 예방만 관련될 수 있는 형사 제재다. 그리고 보안 처분에는 책임주의 원칙이나 책임 요건은 전혀 적용될 수 없다. 보안 처분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도표에 있어서 형벌은 범죄 행위시법이 그 적용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할 당시에 처벌하는 그런 그 조문이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 행위할 당시에 형의 범위가 1년 이상 3년 이하였는데, 그 후에 그 행위가 이런 이후에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 3년 이상 5년 이하로 이렇게 형이 엄격하게 규정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할 당시에 조문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지, 새롭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오로지 범죄 행위할 때 존재하는 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는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재판시법이라는 것은 개정된 법이 있다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 행위한 이후에 개정이 됐다면 재판할 때 개정된 법이 있다면 재판시법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재판시법 적용이에요. 그래서 재판시법 적용이라는 것은 소급표도 인정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집행유예시 보관차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 그런 거 보안처분인 보관차에 대해서는 재판시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정도는 좀 부수적으로 이해를 해 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안처분의 개념은 가볍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인데, 예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이면은 대인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거 보안처분 이 뜻이야. 대인적 보안처분은 물건을 상대로 하는 보안처분, 대물적 보안처분이죠. 그러니까 예방조치의 대상이 어떤 그 회사라든가 어떤 시설, 물건인 경우에 대물적 보안처분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조치하는 것이 대인적 보안처분이다. 근데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대인적 보안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은 치료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 감금해 가지고 교화 개선시키는 보안처분, 이것이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이죠. 그래서 시설 내 보안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나 전자적 부착명령이나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처럼 일정한 시설에 감금하지 않고 교화 개선시키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다. 박탈이 아니라 제한이다. 그래서 사회 내 보안처분, 의례성 보안처분, 이런 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박탈처분이 구금성 보안처분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의례성, 비구금성 보안처분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3. 형벌과 보안처분의 선고 집행관계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본질론에 관한 논의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론에 관한 논의가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그리고 대체주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한 뒤에, 이원주의를 이해하려면은 이원주의는 형벌에 있어서, 형벌 이론에 있어서 응보형주의의 바탕을 둔 주장이다 하는 거고, 일원주의는 교육형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연결이 돼요. 이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뿌리가 둘이다, 이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주장이죠. 이건 왜 그러냐, 응보형주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오로지 응보를 위한 형사제재일 뿐이지 교화 개선 목적이나 사회 방위를 추구할 수 없는 형사제재예요. 따라서 교화 개선이나 사회 방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제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이렇게 성질이 전혀 다른 형사제재다 하는 것이 이원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원주의 입장에 있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이중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호법이 있었는데, 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가 형벌 집행한 이후에 또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도록 했던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미 폐지가 됐죠. 그래서 현재 이원주의의 바탕을 둔 보안처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형사제재장치로 병행하는 입법체계를 형사제재의 이원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형사제재는 어떤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형벌도 인정하고 보안처분도 인정하는 그런 체계, 이것을 형사제재 이원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런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논의인 이원주의하고는 다른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이제 형사제재에 대해서 형벌도 인정하고 있고 보안처분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사제재를 형벌로만 통일하고 있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인정함으로써 형사제재를 두 가지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와 관련된 그 이원주의하고는 이렇게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원주의 하게 되면은 뿌리가 하나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형주의를 취하게 되면 응보적인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육형주의는 오로지 교육형 주의 입장에서는 형벌도 교육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악을 가하기 위한 형벌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화 개선시켜서 재사회시키는 것이 형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형벌도 보안처분하고 똑같은 성질을 지니게 되죠. 교육형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원주의다. 근데 일원주의는 이걸 유지하게 되면 이 책임의 바탕을 둔 형벌 대신에 위험성의 바탕을 둔 보안처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주의가 깨질 우려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원주의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원주의의 문제점이다. 그런 문제점, 단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원주의와 이론주의를 결합시켜 가지고 장점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대체주의 또는 대체 집행주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 단계에서는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그 형벌 부과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형벌을 선고하고, 근데 또 그 사람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위험성, 재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로 또 보완처분을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 단계에서는 보완처분과 형벌의 요건을 달리해서 선고하지만, 그대로 해서 이제 형벌과 보완처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병가됐을 때 형벌 집행한 뒤에 보완처분 집행하면 이중처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중처벌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 단계에서는 이론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보완처분을 먼저 집행해요. 그리고 보완처분 집행받은 기간을 형 집행받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보완처분 집행받은 기간을 형벌 기간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논리, 이것이 대체주의다. 그래서 대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치료감호등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 제도예요. 그래서 치료감호법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예요.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대체주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문 들어가기 전에도 알 수 있죠. 치료감호하고 자유형이 병가됐을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받은 기간을 형 집행받은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주의, 이원주의, 대체주의의 그 차이점을 도식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완처분도 죄형 법정주의처럼 법으로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죄형 법정주의에 대응해서 보완처분 법정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보완처분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헌법 조문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이것도 다시 설명하죠. 다음 4. 보완처분 법정주의의 의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완처분 법정주의라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처럼,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서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보완처분 법정주의하면 보완처분도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이죠. 법률의 규정 없이도 이렇게 형벌이나 보완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보완처분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보완처분을 받는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보완처분 법정주의를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까 강조했듯이 책임주의는 보완처분은 전혀 적용될 수 없고, 보완처분에는 비례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만 적용된다 하는 것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완처분과 관련해서 보완처분은 소급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시법주의도 적용될 수 있지만, 형벌은 오로지 행위시법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형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제2절 우리나라의 보완처분 제도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완처분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했어요. 과거에 폐지된 법률로서 이제 사회안전법이 있는데, 사회안전법에서 보완처분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에서도 보완처분 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다. 사회인데 호로 되어 있네요. 사회보호법이에요. 오자 좀 수정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상의 보완처분 제도는 현행법상의 보완처분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안전법 이것은 소위 빨갱이 잡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빨갱이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감호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안전법은 이제 그 뒤에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 반국가사범에 대한 주거 제한 처분 이것은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 사회안전법에서는 한때 채택됐던 것이고, 주거 제한 처분은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행법상 보안처분 제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주거 제한 처분. 보안감호 처분, 주거 제한 처분이나 보안감호 처분은 현재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사회안전법에서 이제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적용했던 보호관찰 제도만 현재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안전법을 폐지시켜 가지고 주거 제한 처분하고 보안감호 처분은 없애버리고,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규정한 법률로 새로 만든 것이 보안관찰법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사회보호법, 이것은 이제 이 사회보호법은 1980년도 이 전두환이가 군부 쿠데타를 했을 때 이제 입법회의에서 만든 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악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상습범을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그리고 이 치료감호나 보호감호를 받아가지고 바깥 사회로 나왔을 때 이제 감시하는 그런 그 조치로서 보호관찰 세 가지를 규정한 법률이었는데, 이 보호감호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보호감호는 이론주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제도로서 이중처벌을 적용하는 그런 그 제도였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률에서도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만을 살려가지고 새롭게 법률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치료감호법이라고 했었는데, 그에 이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법률 명칭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 치료감호법 이것은 법령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조문들을 통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제도가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치료감호 제도가 어떤 것인가. 치료감호 제도 이것은 이제 치료감호의 그 대상자, 이것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감호는 심신상태, 장애상태, 그리고 마약류 중독상태나 알코올 중독상태,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성도착증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보안처분의 필수 요건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치료 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치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처분이 치료 감호다 하는 거. 치료 감호는 그러니까 구금성 보안 처분,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 처분이죠. 감자가 들어 있으니까. 감이라는 것은 수감한다 이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상자로서 심신 장애인으로서 치료 감호 대상자, 이런 그 치료 감호 대상자가 되려면은 범죄도 가벼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만 치료감호 대상이 된다. 벌금 이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심신장애가 없는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치료감호 대상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그 필수적인 적용 요건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 그리고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심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장기간이 15년 이하이다. 그리고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도 역시 이 중독 상태 또는 이 습벽을 가지고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최장기 2년 초과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상태는 치료 기간이 빠르죠. 심신 장애처럼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장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성도착증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일반적인 심신 장애보다 더욱더 심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1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적용하려면은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역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로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성적 장애자가 이제 일반적인 폭력 범죄를 지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자로서의 치료감호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정신성적 장애로 인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일반 심신장애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뭐 폭력범죄가 됐건 방화범죄가 됐건 뭐 강도범죄가 됐건 상관없이 그냥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좀 무거운 범죄를 범하고 재범 연수에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 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요건에 있어서는 오로지 성폭력 범죄를 지은 경우로만 한정시키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감호에 대해서도 독립 청구, 이것은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기소할 수가 없죠.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행위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신 상실자,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형벌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심신 상실 상태에서 조현병 상태에서 이제 강남역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치료 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치료 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치료 감호 등이라는 법률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청구에 대해서 이제 보호 구속 영장과 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구속영장의 효력.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이 독립적으로 치료 감호만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라든가 하게 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법 조문들이기 때문에 법령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조문들을 이렇게 해설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함정이 유도가 되는가 이런 것을 강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통론적인 측면에서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할 사항인가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돼요. 아까 대체주의와 관련해서 설명했듯이 치료감호는 형병 같은 경우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지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는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리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당연히 형기로 산입된다. 그래서 치료감호는 대체주의의 바탕을 둔 보안처분 제도이다 하는 것 설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료 감호자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들이 치료 감호 등에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치료 감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노동을 시켰을 때는 근로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교정 시설에 있어서 교도 작업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요. 작업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장려금은 국가에서 은혜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는 달리 치료 감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키게 되면 의무적으로
근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그리고 치료감호는 이제 그 선고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해서 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렇게만 선고되기 때문에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종료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가종료시킬 것이냐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종료, 종료 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조문에서 강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명령, 이것은 사회 내에서 통원 치료받도록 해주는 그 제도죠. 그래서 치료명령, 이것은 비구금성 보완처분, 외래성 보완처분 제도에 해당이 된다. 즉, 자유를 제한하는 보완처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비구금성 자유 제한적 보완처분이다.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하고 치료 감호 대상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겠죠. 정신성적 장애자나 벌할 수 없는 그런 거 심신장애자의 경우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시설에 구금시켜야만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치료명령 대상자로 한정되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하고 감경되는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치료 명령이 적용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치료 감호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심신장애자로서 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는 할 수 있지만 치료 명령은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치료 보호 대상자도 치료 감호 대상자와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는 뭘 정리하면 된다. 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와 정신성적 장애자는 치료 감호 대상자일 뿐이고, 그 다음에 감경하는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는 치료 감호 대상자이면서 치료 명령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 명령 받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집행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보호직 형사정책 시험에서는 더욱더 우선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그 형사정책 시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정직의 그 형사정책하고도 그런 점에서는 좀 미묘한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정직 준비하는 사람이 이 보호직 형사정책 듣는 것은 아주 좋죠. 왜냐하면 교정직에서 출제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하게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사정책 준비생이 이 교정직 형사정책 공부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보호직 전문 형사정책 교재는 이 교재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그 교재가 교정직의 형사정책을 가지고 보호직 형사정책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지금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형사정책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치료명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치료기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치료 비용은 국가 부담이 아니라 그 대상자 부담이다. 자기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치료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 보시죠.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원래 정확한 그 용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이죠. 그래서 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미국의 제시카 넌스 포드법에 의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작되었다 하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제시카 넌스 포드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이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당연히 형벌제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제도의 일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거 전자형 부착 명령 제도의 확대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형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서만 위치 추적 전자형 부착 명령 제도가 적용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용산 어린 유괴 사건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자에 대해서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새롭게 이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스토킹 범죄자예요. 그래서 현재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여기다 추가를 하도록 하세요. 스토킹 범죄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년 시험에서 이제 그 개정된 내용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죠. 별표 4개 하세요, 이 부분. 그래서 현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 로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이지, 틀린 정답으로는 방화범죄를 틀린 정답으로 끼워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정된 거 법령집에서 개정된 내용까지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법령 풀이집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부착명령 대상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이제 이건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바로 스토킹 범죄가 추가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법률에 있어서는 특히 그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하고 강도 범죄자에 대한 요건, 그리고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요건을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범죄나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즉 의무적 청구 규정만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하고 그리고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에 또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로서는 필요적 부착명령 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 특정 범죄로는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있고, 의무적 청구 제도만 두고 있는 특정 범죄로는 성폭력 범죄, 강도 범죄, 스토킹 범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착명령 청구는 치료감호 청구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일적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심에서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형벌을 부과해 달라고 형사법원에 이제 요청하는 행위가 공소 제기라고 그랬죠. 공소 제기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치료 감호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공소 제기할 때는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깜빡해가지고 치료 감호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심 중간에 별도로 이제 치료 감호 청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도 있고,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심 항소심 변론 종결시 이전이라면 별도로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출제 잘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했어요.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 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치료 과목하고 똑같아요. 법원이 심리하다 보니까 검사가 미처 이건 이제 뭐 치료 과목 대상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법원에서 심리하다가 자기가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치료 과목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법 체계가 뭐냐면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해서 불고 분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상식적으로만 알아둘 내용이야.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불고 분류 원칙상 이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형벌이건 이런 그 보안처분이건 청구하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은 공소제기든 특정범죄 사건의 심리한 결과 치료감이나 부착명령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직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 자, 지금 내가 여러 그 제도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축약해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법률도 이렇게 딱딱 관련된 사항 같은 내용은 이렇게 하나로서 뭉뚱그려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각 종별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다른 법률 공부하다가 또 다른 법률로 넘어가면 생소해지고 시험장 들어가서도 아차하면 헷갈리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방법을 내가 적용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도 그렇게 관련된 내용은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라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기간 10년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 이런 것이 출제가 잘 되죠. 그렇게 해서 치료 과목 그리고 이제 또 전자기기 부착명령 관련해서 이런 조문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명령 기간 동안에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죠. 그러니까 가석방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아까 그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있어서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죠. 별표 4개 해야 되는데 만 19세 미만자 즉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 이런 거 전자 발찌 착용시키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큰 충격을 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때부터만 이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돼 가지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지 못해요. 그랬다가 19세가 된 날로부터 이렇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없다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뭐하고 대비시켜 가지고 출제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신상 공개 명령이나 고지 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 있어서도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냐면은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제도는 19세 미만자에게는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는 있으나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그냥 스토리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내용들이 이제 지금 에습 삼아서 공부한다 생각이 더 돼요. 이 부분은 법령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준수상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출제가 되는데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도 원칙적으로 이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만큼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그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그 법조문 중에서도 시험에 그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그 조문을 먼저 1차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확대됐을 때 출제될 수 있는 조문, 그리고 많은 그 조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없는 조문은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내가 배제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법령 강의의 그 중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령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화시켜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 다음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완처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그 보완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가 그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별표 3개 하세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 보완처분 제도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겠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있고, 그리고 신상정보 고지명령 제도,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라든가 미성년자들이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업종에 대해서 경영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이것이 취업 제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한 그 제도, 이것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보완처분 제도예요. 그리고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이것은 뒤에서 공부하게 된 성충동 약물 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처분 제도죠. 이것은 일종에 있어서 화학적 거세 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감호는 우리가 치료감호 등에 하는 법률에서 공부했듯이 이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치료감호도 역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완처분 제도의 일종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공부했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이취추적 전자장 부착 명령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 보관찰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보관찰 명령,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성년자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때는 반드시 보관찰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관찰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이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범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거 피해를 야기시킨다, 이런 것을 그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제 이 성폭력 범죄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거 성충동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는가, 이런 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그 줄여서 이수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징역 몇 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명령도 수강명령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보완처분 제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련 법률들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상에도 보완찰 제도나 수강명령, 이수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법률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제는 뭐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OX 핵심 정리에 정리된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이것은 청소년 성보호법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매스컴에서는 그냥 아청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아청법이 공개적인 약어가 아니라 공개적인 약칭은 청소년 성보호법이죠. 청소년 성보호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성보호법에 있어서는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있어서는 그 규제 대상인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자는 청소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년법과는 달리 소년법에서는 어땠어요? 소년이라면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그래서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청소년 보호법하고 약칭으로 불려지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19세 도는 해에 1월 1일을 제외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가 아니라 연 19세 미만자를 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신상 공개 명령제도, 고지 명령제도는 19세 미만자에게는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 제한 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 제한 명령은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쭉 읽으면서 이해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 방금 언급했듯이 이 취업제한 명령도 몇 년 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제한 명령은 위헌 결정 나온 이후에 위헌 결정 이전에는 이제 무조건 이런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10년이었어요. 뭐 죄질이 심각하건 재범 위험성이 심각하건 심각하지 않건 무조건 성폭력 범죄 범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10년 동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해가지고 상한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재범 위험성이라든가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5년만 취업제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3년만 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출제가 되니까 이제는 10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된 내용들이 1차적으로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4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아두고, 5.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 치료 명령이죠. 그래서 이 약물 치료 명령, 이것이 이제 화학적 거세 제도라고 불려지는 그 제도예요. 과거에 이제 물리적 거세라는 것은 뭐 우리 드라마라든가 사극에서 많이 봤듯이 궁중에서 근무하는 그런 남성들을 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기를 도려내는 그런 거 시술하는 것이 물리적 거세라면, 이것은 이제 신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화학약품, 약물을 통해서 이제 지나친 성욕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런 거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거세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충동 약물 치료라는 그 개념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그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그러니까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그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에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조치지, 완전히 무능력화시키는 것은 인권보장상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상화지 무능력화가 아니다. 그래서 무능력화로 바꾸는 문제가 과거에 교정직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행책 시험에서 보직 형사행책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법률상 개념 정의는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조치다. 그리고 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도
최장기간이 15년 이내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그 요건으로는 첫째,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과다한 신체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검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이미 저지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고,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도 없고 선고할 수도 없다.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15년 범위에서만 할 수 있지 16년, 20년으로 선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성폭력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부착 명령이나 치료감호법상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반드시 보호 관찰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문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치료 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조문들은 특히 우선적으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 부착 등에 의한 법률상 전자기기 부착 명령,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같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안 처분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고, 이 부분도 역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OX 핵심 체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도, 이것도 비구금성 보안처분 제도로서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죠. 이것은 아까 우리 형법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형법 관련해서 집행유예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담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고, 가석방이나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거냐, 보수를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이제 근로에 종사시키게 함으로써 처벌적 효과와 개선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여가 박탈 처분이다. 완전히 자유를 박탈시키는 그런 치료 감호나 자유형하고는 다르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에 여가만 박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죠. 그래서 여가 박탈 처분이고 사회 내처우이다. 자기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이제 집행받도록 하는 제도를 사회 내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명령하고 사회봉사명령의 그런 내용 차이, 수강명령도 여가 박탈 처분인데 수강명령의 내용은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강의나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일정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이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그런 차이점을 좀 구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제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봉사명령이고 수강명령이 똑같이 200시간 이내로서 제한시간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소년법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시의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집행유예 시에는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언급이 됐죠.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보관찰 대상자 구분하는 조항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매우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을 선고유예를 받는 사람으로 잘 바꾸겠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소년법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 수강명령 2호 처분이었죠. 2호의 보호 처분으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다른 법률 아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에서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뭐 형법, 그리고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이러한 그 법률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딱 구분이 되게끔까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법 규정을 다시 인용을 해놨어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법원은 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1년이다 였잖아. 선고유예 기간 2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해라. 제3, 제4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을 집행하는 거지 보호관찰 기간 내에 집행한다가 아니에요. 보호관찰과는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수적 처분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치적으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호관찰 사용자 수강명령이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결 전 조사 제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 단계에서 범죄 예측 제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 전 조사 규정과 소년부 법원에서 이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결정 전 조사 규정을 보호관찰 등이라는 법률에서 인용해 놨죠.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범위, 이 내용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죠. 사회봉사명령 제한시간은 5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 제한시간은 200시간 이내이고, 소년법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공이 200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역시 여러분들이 집행 담당한다. 그래서 그 절차,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사회봉사 수강명령 관련해서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종료 사유 아닌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종료 사유라든가 보호관찰의 종료 사유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종료 사유로서 1차적으로 틀린 정답으로 출제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이것은 종료 사유 아닌 틀린 정답으로 출제된다.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두고 다른 조문 내용까지 익혀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 부분도 이 문제의 해설 OX 핵심 체크하고 기출 문제까지는 반드시 연결해서 반복 복습하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어요.